히틀러가 외쳤습니다. 위대한 아리안 민족, 순수한 피, 금발, 푸른 눈, 세계에서 가장 우월한 인종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아리안 민족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이란 사람들이었습니다. 금발도 아니고 푸른 눈도 아닙니다. 갈색 피부에 검은 머리카락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곳 중 하나로 꼽히는 나라.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2500년 전부터 시작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 중앙아시아 초원에 유목민 한 무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말을 타고 가축을 몰고 풀을 따라 이동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스스로를 부르던 이름이 있었습니다. 아리아. 뜻은 간단합니다. 고귀한 사람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부터 이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유는 정확히 모릅니다. 기후가 변했을 수도 있고 다른 부족과 충돌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 사람들이 세 갈래로 갈라졌다는 겁니다. 한 무리는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인도입니다. 이 사람들이 인도에서 베다 문명을 세웁니다. 카스트 제도를 만든 브라만 계급이 바로 이 사람들의 후손입니다. 또 한 무리는 서쪽으로 갑니다. 이란 고원에 정착합니다. 이 사람들이 훗날 메디아 왕국을 세우고 페르시아 제국을 세웁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무리는 초원에 남았습니다. 정착하지 않고 계속 유목 생활을 이어간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스키타이입니다. 같은 뿌리에서 나왔지만 정착한 쪽은 제국을 세웠고 초원에 남은 쪽은 유목민으로 살았습니다. 서쪽으로 간 무리, 그러니까 이란 고원에 정착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세운 나라 이름이 이란입니다. 이란, 이 단어의 뜻을 아십니까? 아리아인의 땅이라는 뜻입니다. 이란이라는 나라 이름 자체가 아리안에서 나온 겁니다. 실제로 페르시아 제국의 왕 다리우스 1세는 거대한 바위에 글을 새겼습니다. 베히스툰 비문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아리아인이다. 아리아인의 후손이다. 2500년 전에 페르시아 왕이 직접 돌에 새겨 넣은 말입니다. 그런데 이란 고원에 아리아인만 살았던 건 아닙니다. 아리아인이 오기 훨씬 전부터 이곳에는 엘람이라는 문명이 있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의 수메르 문명과 같은 시대에 존재했던 독자적인 문명이었습니다. 아리아인은 문명을 발명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미 있던 문명을 흡수하고 확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나중에 페르시아 제국이 수도로 삼은 도시 수사가 바로 이 엘람 문명의 수도였습니다. 정복자가 피정복자의 수도를 자기 수도로 쓴 겁니다. 그만큼 엘람 문명의 수준이 높았다는 뜻이고 페르시아는 그것을 무너뜨린 게 아니라 이어받은 겁니다. 이 점을 기억해 두십시오. 나중에 다시 돌아올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히틀러는 왜 아리안이라는 단어에 집착한 걸까요? 19세기 유럽의 학자들이 흥미로운 발견을 합니다. 유럽의 언어와 인도의 언어가 뿌리가 같다는 사실을 알아낸 겁니다. 쉽게 말하면 영어와 힌디어가 먼 친척이라는 뜻입니다. 학자들은 이 공통 조상을 연구하면서 인도의 옛 문헌에서 아리아라는 단어를 발견합니다. 여기까지는 학문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이 언어학적 분류를 인종 이론으로 바꿔버린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아리아인이라는 건 원래 언어를 기준으로 한 분류였는데 이걸 피부색과 두개골 모양으로 우열을 가르는 인종 이론으로 뒤바꾼 겁니다. 히틀러는 여기에 매달렸습니다. 금발의 푸른 눈을 가진 게르만 민족이 진짜 아리안이고 세계에서 가장 우월한 인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건 나치조차도 아리안이라는 단어가 인종적으로 정의가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뉘른베르크법 이후에 나치 공식 문서에서는 아리안이라는 단어 대신 독일인 또는 관련 혈통이라는 표현으로 바꿨습니다. 자기들이 만든 신화를 자기들도 유지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1935년 이란의 왕 레자 샤가 나라 이름을 바꿉니다. 그때까지 국제적으로 불리던 이름은 페르시아였습니다. 레자 샤는 이 이름을 이란으로 바꿉니다.
아리아인의 땅이라는 뜻을 공식 국호로 쓰겠다는 겁니다. 왜 이 시기에 바꿨을까요? 당시 레자 샤는 히틀러의 나치 독일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히틀러 역시 페르시아인을 명예 아리아인으로 우대했습니다. 같은 단어를 외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단어가 가리키는 사람은 전혀 달랐습니다. 히틀러가 상상한 아리아는 금발의 푸른 눈이었고, 진짜 아리아는 갈색 피부의 유목민 후손이었습니다. 같은 단어를 외치면서 전혀 다른 것을 상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리아인들은 어떤 종교를 믿었을까요? 지금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이 믿고 있는 종교들의 뿌리가 바로 이 땅에 있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 이란 땅 어딘가에서 한 남자가 세상을 바꿀 생각을 합니다. 이름은 조로아스터. 유럽에서는 짜라투스트라라고 부릅니다. 정확히 언제 태어났는지는 학자마다 의견이 다릅니다. 기원전 1500년이라는 사람도 있고 기원전 600년대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한 일에 대해서는 의견이 같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처음으로 세상을 선과 악의 대결로 설명한 겁니다. 선의 신 아후라 마즈다. 악의 신 앙그라 마이뉴. 이름은 외울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세상에는 선한 힘과 악한 힘이 있고 인간은 그 둘 중 하나를 스스로 선택해야 한다. 이것이 조로아스터교의 핵심이었습니다. 이게 왜 대단한 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종교는 이랬습니다. 신이 정한다. 내 운명은 태어날 때 이미 정해져 있다. 인간은 그저 따를 뿐이다. 조로아스터교는 달랐습니다. 신이 정하는 게 아니라 네가 선택한다. 선한 생각, 선한 말, 선한 행동. 이 세 가지를 선택하는 건 인간 자신이라고 가르쳤습니다. 3000년 전에 인간의 자유의지를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1장에서 아리아인이 인도와 이란으로 갈라졌다고 했습니다. 사람만 갈라진 게 아니었습니다. 종교도 갈라졌습니다. 남쪽으로 간 무리, 그러니까 인도로 내려간 사람들은 베다 종교를 만듭니다. 이것이 나중에 브라만교가 되고 지금의 힌두교가 됩니다. 서쪽으로 간 무리, 이란에 정착한 사람들은 조로아스터교를 만듭니다. 같은 뿌리에서 나온 두 종교입니다. 그런데 갈라지면서 기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인도에서는 데바라는 존재가 신입니다. 좋은 존재, 숭배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이란에서는 이 데바가 다에바로 바뀝니다. 악마가 됩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란 조로아스터교의 최고신 이름이 아후라입니다. 그런데 인도에서는 이 아후라가 아수라로 바뀝니다. 악마가 됩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한 집안의 형제가 다른 길을 갔는데 형이 믿는 신을 동생이 악마라고 부르고 동생이 믿는 신을 형이 악마라고 부른 겁니다. 같은 뿌리에서 나왔는데 정반대가 된 겁니다. 두 종교의 차이는 더 있습니다. 인도의 브라만교는 여러 신을 믿는 다신교였고 카스트 제도를 만들었고 죽으면 다시 태어난다는 윤회를 가르쳤습니다. 조로아스터교는 달랐습니다. 선과 악의 대결, 인간의 자유의지, 그리고 이 세상에 끝이 온다는 생각, 최후의 심판이라는 개념이 여기서 시작됐습니다.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천국과 지옥, 최후의 심판, 언젠가 구세주가 나타나서 세상을 구원한다는 이야기, 천사와 악마가 존재한다는 개념, 그리고 인간이 선과 악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는 자유의지. 이것들이 어디서 온 건지 아십니까? 기독교가 아닙니다. 이슬람도 아닙니다. 전부 조로아스터교에서 시작됐습니다. 이 말이 잘 믿기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경로가 확인됩니다. 기원전 586년 바빌론 제국이 예루살렘을 정복합니다. 유대인들이 바빌론으로 끌려갑니다. 이것을 바빌론 뉴스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바빌론에서 약 50년을 살았습니다. 그 50년 동안 유대인들은 바로 옆에 있던 조로아스터교를 접합니다. 천국, 지옥,
최후의 심판, 구세주. 이 개념들이 이 시기에 유대교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유대교에서 기독교가 나왔고 기독교의 영향을 받아 이슬람이 탄생했습니다. 이름은 외울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지금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이 믿는 종교들, 기독교, 이슬람, 유대교, 이 종교들의 핵심 개념이 전부 이란 땅에서 시작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있습니다. 1장에서 아리아인이 남쪽으로도 갔다고 했습니다. 인도로 내려간 사람들이 만든 종교가 힌두교입니다. 그리고 그 힌두교의 반발에서 나온 종교가 불교입니다.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4000년 전 중앙아시아 초원의 유목민이 믿던 하나의 뿌리가 있었습니다. 서쪽으로 간 가지에서 조로아스터교가 나왔고 거기서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남쪽으로 간 가지에서 힌두교가 나왔고 거기서 불교가 나왔습니다.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이 믿는 종교 거의 전부가 같은 뿌리에서 갈라져 나온 겁니다. 그 영향력이 얼마나 컸느냐 하면 2500년 뒤에 유럽의 철학자가 이 사람의 이름을 빌려올 정도였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니체가 쓴 책이 있습니다.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이 짜라투스트라가 바로 조로아스터입니다. 이 종교를 국교로 삼은 제국이 등장합니다. 인류 역사상 최초의 세계 제국. 그리고 그 제국의 왕이 인류 최초의 인권 선언을 합니다. 기원전 559년, 페르시아의 작은 부족장 하나가 왕위에 오릅니다. 이름은 키루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중동의 강자는 메디아 제국이었고 페르시아는 그 아래에 있는 작은 부족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10년 만에 세상을 뒤집어 놓습니다. 먼저 메디아 제국을 정복합니다. 그 다음 리디아 왕국을 정복합니다. 리디아는 지금의 터키 서부에 있던 나라인데 인류 역사상 최초로 동전을 만든 나라로 유명합니다. 그 부유한 나라를 집어삼킨 겁니다. 그리고 기원전 539년, 키루스는 당시 세계 최대의 도시를 향해 군대를 이끕니다. 바빌론이었습니다. 바빌론은 성벽의 높이만 수십 미터에 달하는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도시였습니다. 누구도 함락시킬 수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키루스는 이 도시를 거의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손에 넣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보통 고대의 정복자들은 도시를 함락하면 약탈을 합니다. 사람을 죽이고 재산을 빼앗고 신전을 부숩니다. 키루스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바빌론에 입성한 키루스가 한 일은 정복이 아니라 선언이었습니다. 키루스는 원통형 점토판 하나를 만들게 합니다. 거기에 이런 내용을 새깁니다. 나는 모든 민족의 종교와 관습을 존중한다. 강제로 끌려온 사람들은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 노예를 해방한다. 이것이 키루스 실린더입니다. 지금 영국 대형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많은 역사학자들이 이것을 인류 최초의 인권 선언으로 평가합니다. 2500년 전에 쓰인 겁니다. 그런데 이 선언에는 단순한 말 이상의 것이 있었습니다. 키루스는 실제로 약속을 지켰습니다. 바빌론에는 당시 고향을 잃고 끌려와 있던 민족이 있었습니다. 유대인이었습니다. 기원전 586년, 바빌론의 네부카드네자르 왕이 예루살렘을 파괴하고 유대인들을 바빌론으로 끌고 왔습니다. 이것이 앞에서 이야기한 바빌론 휴수입니다. 유대인들은 약 50년 동안 타국에서 살았습니다. 키루스가 바빌론을 정복하자 유대인들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고 허락합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워도 좋다고 했습니다. 이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 45장. 키루스를 나의 목자라고 부릅니다.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부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표현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사람에게만 쓰는 말입니다. 유대인의 성경에 하나님의 도구로 기록된 왕이 이란 사람이었습니다. 키루스가 세운 제국을 아케메네스 제국이라고 합니다. 이 제국을 완성시킨 사람은 키루스의 뒤를 이은 다리우스 1세였습니다.
다리우스 1세는 제국을 다스리기 위해 놀라운 시스템을 만듭니다. 왕의 길이라고 불리는 도로를 닦았습니다. 길이가 2,700km였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거리가 약 400km이니까 그 거리를 거의 7번 이어붙인 겁니다. 이 도로 위에 우편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역참마다 말을 갈아타면서 소식을 전달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더위가 와도, 어둠이 와도 이 파발꾼들의 임무를 막지 못한다. 이 말이 2500년 뒤에 미국 우체국의 모토가 됩니다. 다리우스 1세는 페르세폴리스라는 도시도 세웁니다. 세계의 수도라고 불렸습니다. 거대한 석조 계단을 올라가면 만국의 문이 나옵니다. 문 양쪽에 날개 달린 황소상이 서 있습니다. 높이만 5m가 넘습니다. 그 문을 지나면 거대한 홀이 나오는데 기둥 하나의 높이가 20m에 달합니다. 아파트 7층 높이입니다. 이런 기둥이 72개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의 벽에는 23개 민족의 조공 행렬이 부조로 새겨져 있습니다. 각 민족이 자기 고유의 복장을 입고 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장식이 아닙니다. 우리 제국에는 다양한 민족이 있고 그 다양성을 존중한다는 메시지였습니다. 이 도시를 기억해 두십시오. 나중에 이 도시에 불이 붙습니다. 이집트에서 인도까지. 당시 알려진 세계의 거의 전부를 지배한 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국의 영향력은 훨씬 더 멀리 닿았습니다. 실크로드를 통해서였습니다. 실크로드의 끝에서 놀라운 흔적이 발견됩니다. 한반도입니다. 경주에 괴릉이라는 왕릉이 있습니다. 이 왕릉을 지키고 서 있는 무인석이 있는데 그 얼굴이 한국 사람이 아닙니다. 눈이 크고 코가 높고 수염이 깁니다. 페르시아 양식이라는 것이 학계의 평가입니다. 또 하나, 삼국유사에 나오는 처용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처용이 페르시아에서 온 상인이었다는 설이 있습니다. 정설은 아닙니다. 하지만 실크로드를 통해 페르시아와 한반도가 연결되어 있었다는 건 여러 유물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2500년 전 인류 최초의 인권 선언을 한 나라, 노예를 해방하고 종교를 존중한 나라. 그런데 우리는 이 나라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요? 영화 300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2006년 전 세계에서 영화 한 편이 대히트를 칩니다. 영화 제목은 300. 스파르타의 전사 300명이 페르시아의 100만 대군에 맞서 싸우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영화에서 스파르타는 자유의 수호자입니다. 근육질의 전사들이 목숨을 걸고 조국을 지킵니다. 반대편 페르시아는 괴물의 군대입니다. 페르시아 왕 크세르크세스는 온몸에 금장식을 두르고 피어싱을 하고 사람이라기보다는 괴물에 가까운 모습으로 나옵니다. 페르시아 군대에는 기괴한 생물체와 괴물들이 섞여 있습니다. 전 세계 수억 명이 이 영화를 봤습니다. 스파르타는 자유, 페르시아는 악. 이 이미지가 머릿속에 각인된 겁니다. 그런데 실제 역사는 어땠을까요? 먼저 스파르타부터 보겠습니다. 영화에서 자유를 외치던 스파르타. 이 나라는 그리스 도시국가 중에서 가장 잔인한 노예 제도를 운영한 나라였습니다. 스파르타에는 헬로트라고 불리는 노예 계급이 있었습니다. 이 헬로트의 수가 스파르타 시민보다 약 7배나 많았습니다. 시민 한 명당 노예가 7명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스파르타가 이 노예들을 다루는 방식이 충격적입니다. 크립테이아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노예 사냥입니다. 매년 스파르타의 젊은 전사들이 밤에 풀려납니다. 헬로트를 찾아다니면서 아무나 죽여도 됩니다. 처벌받지 않습니다. 이것이 일종의 훈련이었습니다. 노예를 공포에 떨게 만들어서 반란을 막고 동시에 젊은 전사들에게 살인 경험을 주는 제도였습니다. 영아 살해도 있었습니다. 태어난 아이가 허약하면 산에 버렸습니다. 이것이 영화에서 자유를 외치던 스파르타의 실체입니다. 그리스에서 가장 많은 노예를 부리던 나라였습니다. 이제 페르시아를 보겠습니다. 영화에서 괴물로 그려진 크세르크세스.
실제로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이란에 나크쉐 로스탐이라는 유적지가 있습니다. 거대한 바위에 페르시아 왕들의 모습이 부조로 새겨져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크세르크세스의 모습은 영화와 전혀 다릅니다. 위험 있는 왕의 모습입니다. 괴물이 아닙니다. 이란 사람들은 이 영화에 극도로 분노했습니다. 이란 정부가 공식적으로 항의할 정도였습니다. 이란 사람들의 반응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비유가 하나 있습니다. 미국 역사를 다룬 영화를 만드는데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을 전부 창칼을 들고 날뛰는 괴물로 묘사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란 사람들이 느낀 분노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페르시아 군대는 괴물의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제국 안에 다양한 민족이 모인 다민족 연합군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이 제국은 정복한 민족의 종교를 존중하고 문화를 인정하고 자치를 허용한 나라였습니다. 인류 최초의 인권 선언을 한 나라였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내년 노예를 사냥한 나라가 자유를 외쳤습니다. 노예를 해방한 나라가 괴물이 됐습니다. 영화 한 편이 역사를 완전히 뒤집어 놓은 겁니다. 영화에서 자유를 외친 쪽이 노예 국가였고 영화에서 괴물로 그린 쪽이 인권 선언을 한 나라였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서양 문명은 자기 문명의 출발점을 그리스로 봅니다. 민주주의, 철학, 예술, 전부 그리스에서 시작됐다고 배웁니다. 그렇다면 그 그리스의 적은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 악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리스가 위대한 문명이 됩니다. 그래서 페르시아는 자유를 위협하는 악의 제국이 되어야 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에 대해 아는 거의 모든 것은 그리스 역사가 헤로도토스가 쓴 기록에서 나왔습니다. 헤로도토스는 페르시아에 대해 비교적 공정하게 쓴 편이지만 그래도 그리스 사람이었습니다. 승자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2000년 뒤에 할리우드가 그 기록을 한 번 더 왜곡한 겁니다. 역사는 이긴 쪽이 씁니다. 그리고 영화는 그 역사를 한 번 더 뒤틀어 버립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제국에도 끝이 찾아옵니다. 서쪽에서 한 젊은 왕이 군대를 이끌고 동쪽으로 향하기 시작합니다. 기원전 334년 마케도니아의 왕 알렉산더가 군대를 이끌고 소아시아로 건너갑니다. 22살이었습니다. 알렉산더의 목표는 하나였습니다. 페르시아 제국. 당시 페르시아의 왕은 다리우스 3세였습니다. 제국의 전성기를 이끈 다리우스 1세와 이름은 같지만 시대가 달랐습니다. 제국은 이미 안에서부터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기원전 333년 이수스 전투. 알렉산더와 다리우스 3세가 처음 맞붙습니다. 페르시아군이 수적으로 우세했지만 알렉산더의 기병 돌격에 전선이 무너집니다. 다리우스 3세는 전장에서 도주합니다. 가족까지 두고 달아났습니다. 기원전 331년 가오가멜라 전투. 다리우스 3세가 병력을 총동원해서 마지막 승부를 겁니다. 이번에도 결과는 같았습니다. 알렉산더가 이깁니다. 다리우스 3세는 다시 도주합니다. 그리고 얼마 뒤 자기 부하에게 배신당해 죽습니다. 제국을 세운 것도 사람이고 제국을 무너뜨린 것도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국을 끝낸 건 전쟁이 아니라 배신이었습니다. 기원전 330년 알렉산더가 페르세폴리스에 입성합니다. 세계의 수도라고 불리던 도시. 23개의 민족의 조공 행렬이 새겨진 벽. 다양성과 관용의 상징이었던 그 도시에 알렉산더가 불을 지릅니다. 왜 불을 질렀는지는 기록마다 다릅니다. 술에 취해서였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의 복수였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든 결과는 같았습니다. 인류 최초의 인권 선언을 한 나라의 수도가 불에 탔습니다. 자유의 이름으로 온 정복자에 의해서였습니다. 알렉산더는 그 뒤로도 동쪽으로 계속 진군합니다. 아프가니스탄을 지나 인도 국경까지 갔습니다. 하지만 기원전 323년 바빌론에서 32살의 나이로 죽습니다. 알렉산더가 죽자 제국은 산산조각이 납니다.
부하 장군들이 영토를 나눠 가졌고 페르시아 지역은 셀레우코스 왕조가 지배하게 됩니다. 아케메네스 제국은 이렇게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페르시아라는 문명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페르시아가 문명을 발명한 건 아닙니다. 수메르가, 엘람이 먼저였습니다. 하지만 문명을 세계로 퍼뜨린 건 페르시아였습니다. 인류 최초의 인권 선언, 종교와 문화의 존중, 도로와 우편과 행정 시스템, 지금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의 원형이 이 제국에서 시작됐습니다. 히틀러가 외치던 아리안, 진짜 아리안은 이란 사람이었습니다. 인류 최초의 인권 선언, 그것은 페르시아 제국이었습니다. 영화에서 괴물로 그린 나라, 실제로는 노예를 해방시킨 나라였습니다. 이 제국은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수백 년 뒤 페르시아는 다시 일어섭니다. 그리고 로마조차 이기지 못한 제국이 됩니다. 이 편에서 계속됩니다.